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WM 센터의 최용준 세무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 금융투자에 있어서 관계되는 이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으신데 이 상속증여세 부분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녀분들 명의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죠. 두 번째는 자녀 계좌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새 많이 올랐어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미리미리 증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금융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것인지, 미리 증여하면 어떤 부분에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가끔씩 부모님 자금으로 이렇게 빌려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이걸 증여로 보는 것인지 또는 빌린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빌린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산 관련돼서 어떤 걸 증여하시는 것이 좋으냐, 또 언제 증여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어떤 일반론적인 얘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의 증여, 손주한테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손주한테 증여했을 경우에 그 효과,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 상속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자금을 막 인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세금 문제는 뭔지, 이런 부분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여세 신고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최근에 금융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투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동학개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서학개미 얘기도 나오죠. 더불어서 이 자녀분들, 그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도 있지만 파파개미,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죠. 자, 자녀분들 명의로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무래도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우량 기업에 또는 혁신 기업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우리 아이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이제 성인이 되고 이랬을 때 이 회사가 잘 성장해 준다면 지금은 소액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좋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경제 교육도 좀 시켜줄 수가 있고, 또 재테크 어떤 이 교육적인 차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명의로도 주식 거래를 하시지만 자녀분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10대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조금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부터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다가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자녀분들 명의로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이 금액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걸로 자녀분들의 어떤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적이 충실하려고 한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녀분 이름으로 2천만 원 투자하셨는데 이게 10년 뒤, 15년 뒤에 2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됐어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증여한 게 맞다면 왜 증여 신고를 안 했냐, 혹시 이게 부모님 차명 계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깔끔하게 미리 증여세 신고를 아예 처음부터 해주시는 게 좋다.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자금으로 관리해서 이게 1억이 되건 2억이 되건 3억이 되건 증여세 신고해 준 자금에서 이 성장을 한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자녀분들 명의로 주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오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증여세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증여 공제입니다. 이 가족분들한테 증여하시면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배우자한테 증여하시면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시고 계실 거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증여할 때 이 자녀들이 성인이냐 미성년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즉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줄 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증여할 때 10년에 한 번 이 5천만 원 공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공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성인의 기준이 뭐냐? 이 만 19세부터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만 19세 되기 전까지는 2천만 원 공제고 만 19세가 넘어가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17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만 19세가 됐어요. 그러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3천만 원 더 증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옛날에 준 증여 금액과 지금 증여하는 금액 합쳐져서 결국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여 공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10년에 한 번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여 가액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3년 전에 증여하시고 이번에 또 증여하신다면 그 두 가지 금액은 합쳐져서 공제 금액도 판단하고 증여세도 계산된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룹별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계 존속 그룹에서 직계 비속한테 증여할 때 이 증여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우리 손주, 우리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 엄마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6분이 다 들어갑니다. 즉 이 6분 전체가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딱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성인이면 5천만 원이죠. 이 금액이 넘어가면 공제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미성년자면 보통 요 2천만 원 이하로 구성을 많이 하시고요. 2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증여세를 좀 내고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증여세 세율을 한번 볼게요.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세율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1억 원까지는 10% 세율을 씁니다. 그리고 1억에서 5억 원까지면은 20% 세율이고요. 5억이 넘어가면 30%, 10억이 넘어가면 40%, 최대 50% 세율까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뭐 아이 이름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겠죠. 대부분이 뭐 1억 원 이하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은 1억 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 기준으로 이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한선이 얼마까지일까요? 보통 1억 2천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 증여를 하시면 아까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된다고 그랬죠?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과세 표준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 1억에 대해서 딱 10%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1억 원이 넘어가면 20% 세율이죠. 그러면 뭐 가령 2억을 증여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2억이면 바로 20% 곱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억 원까지는 10%고요. 1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들었는데 과세 표준이 5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1억 원까지는 10% 적용하고요. 이 나머지 4억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쉽겠죠. 만약에 3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은 10%, 나머지 2억 원은 20%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세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 공제와 증여 세율을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한테 증여했을 때 세금이 나오겠구나라고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신 다음에 우리 신고 납부 쪽으로 가셔서 클릭하시고 우리 증여세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확정신고서 작성 여기로 클릭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부분에 입력해야 되냐면 증여하는 날짜와 당연히 뭐 정기 신고고요. 그리고 증여하시는 분 여러분이 되겠죠. 주민번호와 뭐 주소를 입력하시고 성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성명 주소 입력하시고 증여자 관계는 뭐 자녀가 되겠죠. 간혹 할아버지가 주신다 그러면 이제 손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거주자냐 아니냐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미성년자냐 아니냐도 여기서 체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신다 그러면 이 세대를 건너뛴 그러니까 아들 세대가 아니라 손주 세대에 주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다라고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넘어가면 이 증여 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거니까 현금에다가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사전 증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전 증여가 있으면 합산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이 돼서 같이 계산하거든요. 가령 3년 전에 2천만 원을 주시고 이번에 또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4천만 원으로 증여세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사전 증여 금액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아빠인 내가 증여하려고 봤더니 이미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과 손주 몰래 미리 증여하시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양가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직접 또 우리 세무서 방문하셔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내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물론 이 합산 대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빠가 증여를 하는데 2년 전에 할아버지가 증여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할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아빠가 증여한 것은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주 입장했을 때는 할아버지가 주신 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아빠가 주신 건 아빠가 주신 거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할 때 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증여 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게 직계존속 그룹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제는 이 합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할아버지가 증여하면서 이미 우리 미성년자 손주한테 2천만 원 공제를 활용하셨다라고 하면 이번에 아빠가 증여할 때는 2천만 원 증여 공제를 활용을 못 하겠죠. 대신 할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아빠가 증여한 것은 서로 합산은 안 한다. 이거는 따로따로 할아버지가 준 거는 할아버지가 준 대로, 아빠가 준 거는 아빠가 준 거대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할아버지가 2년 전에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증여하셨다. 그거는 2천만 원 증여 공제 받고 아마 아무런 증여세도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빠가 2천만 원 증여한다. 그러면 2천만 원 증여 공제 카드는 이미 써버렸죠. 그래서 증여 공제를 못 받고 아빠가 준 2천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증여세가 계산이 되겠죠. 예, 그래서 200만 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산출세액은요. 할아버지가 준 2천만 원과 합산은 안 한다. 예, 아빠가 준 2천만 원만 가지고 별도로 계산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감안하셔야 되고, 이 평가 방법에 보시면 이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현금한 입금액 자체가 증여가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하는데요. 이번에 증여하는 현금, 그리고 혹시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사전에 증여한 현금, 요것도 체크해서 2개가 된다. 물론 이제 동일한 분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많이 물어봐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합산은 안 되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준 건 어떠냐? 예, 그거는 합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주분 입장에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 아빠, 엄마, 부모는 동일한 분으로 봐요. 그래서 2년 전에 엄마가 주고 다시 2년 뒤에 아빠가 준다. 이거는 무조건 합산입니다. 하지만 2년 전에 할아버지가 주고 지금
아빠가 준다. 이거는 서로 합산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응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2년 전에 할아버지가 주셨는데 2년 뒤인 지금은 할머니가 주신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조부모도 역시 동일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잘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재산 항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신고서도 이렇게 자동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 신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마 홈택스로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다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 되겠죠. 예, 제출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증여가액이 있는지를 어떻게 조회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택스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언제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를 조회하면 여기에 이제 조회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고 이 당시에 산출세액이 얼마였는지를 여러분이 조회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합산하셔야 될 대상이라면 합산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된 신고서를 이제 이 신고 내역에 들어가셔서 조회하기 누르시면 이 접수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전산 홈택스로 접수가 됐을 거고요. 납부서 보신 다음에 출력을 누르시면 납부서가 나오는데 그 납부서에 나온 대로 뭐 은행 창구에서 내시거나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증여세 신고서 제출하면서 추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일이 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 증여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증빙 서류 제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예를 들면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리고 현금으로 아마 보내주셨을 테니까 이체 확인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아빠 어디 은행에서 자녀분의 어디 계좌로 얼마가 이체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업로드를 시켜서 부속 서류를 제출하기까지 하시면 가장 완벽한 증여세 신고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이런 방송을 너무 늦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사이에 최근에 많이 주가가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2천만 원을 넣었더니 지금 5천만 원 돼 있고 뭐 6천만 원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 고민은 뭐냐면요.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거를 내가 몰랐었다. 근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미 자녀 계좌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많이 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대로 그대로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되느냐? 근데 이미 1, 2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기한 후 신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 원래 이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미 1, 2년 지났다. 그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한 후 신고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뭐 납부세액이 없었던 분들은 추가로 가산세가 없는데요. 1년 전에 예를 들면 증여공제 금액을 초과해서 증여하신 분들은 당시에 냈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가산세가 좀 붙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해두는 방법은 이제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죠. 만약에 증여공제 범위 이내로 증여하신 분들이라면 뭐 망설일 거 없이 기한 후 신고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추가로 낼 가산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1년 전에 증여를 했고 이 자금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아예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액이었고 사실은 우리 아이 이름으로 했지만 뭐 다시 내가 뭐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면 굳이 뭐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좀 금액이 크고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으로 계속 운영을 해주실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이름으로 했다가 아이 뭐 우리 아이한테 주기에는 큰 돈이고 차라리 뭐 내가 가져와야겠다 해서 우리 자녀분 계좌에서 주식을 바로 내 계좌로 대체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한테서 부모님한테로 주식이 대체가 됐느냐 이 부분을 소명을 하세요라고 안내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소액이어서 그냥 이거는 증여할 의사도 아니었고 다시 그냥 내 어떤 아빠 계좌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주식을 대체를 해오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거기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을 가져오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지. 이 대체로 하시게 되면 주식 대체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녀 이름으로 주식 투자해서 올랐으면 좋은 일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제가 요령을 말씀드렸으니까 각자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 계좌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요. 다음 사례죠. 부모님 계좌로 투자하신 분들, 이분들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좀 심각하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 자금이에요. 본인 자금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계좌를 빌려서 그걸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 계좌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내 돈을 넣어서 그걸로 운영을 했는데 글쎄 이게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됐다. 뭐 이래서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자, 가령 1억 원을 아버지 계좌를 빌려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 계좌를 빌려서 운영을 했는데 얘가 막 미국 주식에 투자가 돼서 막 2억 되고 3억 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차라리 자녀 계좌로 운영해서 잘 됐으면 그래 잘 됐다. 이거는 자녀의 미래의 어떤 종잣돈으로 투자금으로 활용해야겠다. 자녀한테 증여한 걸로 하고 그러면 되는데 부모님 계좌로 빌려서 투자를 했다 보니까 내가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가령 이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도 아버지한테 증여한 게 되고 다시 이 3억 원을 주식을 매도해서 내 이름으로 가져오면 다시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한 게 되고 이 양쪽으로 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님한테 내가 돈을 뭐 빌려드렸다. 1억 원을 빌려드렸고 다시 아버지가 나한테 3억을 주셨으니까 뭐 1억은 갚으신 거고 2억만 증여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을 가장 좀 줄이시려면 뭐 이렇게 소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버지는 나한테 계좌만 빌려주신 거고 실제 이 자금은 내 자금이다. 그리고 내가 주식 운용을 다 했다. 고로 이거는 아버지 돈이 아니고 내 돈이고 내 돈을 찾아온 거다. 즉 이제 차명 계좌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죠. 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주신 거고 내가 다 운영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명을 하게 돼서 차명 계좌를 쓰시게 되면 명의를 빌려주신 분한테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금융실명제 또 위반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 계좌를 쓰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가족들 계좌를 쓰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주식 투자는 본인의 계좌에서 하고 만약에 자녀분들 멀리 보고 우리 자녀분 계좌로 운영해 주실 거라면 깔끔하게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증여해야 절세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왜 그런 것인지, 우리 금융투자에서도 그런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미리 증여해야 절세가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산가치라는 것이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억 원이 앞으로 5년 뒤에도 1억 원이고 그 10년 뒤에도 1억 원이라면 사실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의 1억 원이라는 자산이 자꾸 증가가 되잖아요. 이미 증가가 된 상태에서 증여하려면 아무래도 증여가액도 커지고 증여세 부담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자. 그래서 미리 자녀한테 1억 원을 증여해서 자녀가 운용을 잘해서 자산이 불어나면 그건 본인 돈이니까 뭐 추가로 증여세 내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증여해야 절세가 된다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산 가치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합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산인데 우리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죠? 몇 년간 합산이죠? 예, 10년간 합산이죠. 이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10년 사이클로 증여를 하면 가장 뭐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1억 증여하고 만약에 뭐 5년 뒤에 1억 증여한다 그러면 합쳐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번에 증여할 때는 합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증여 면에서도 합산이 되지만 사실은 좀 고령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상속세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상속세도 여러분 합산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다시 또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이 합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증여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10년 되기 훨씬 이전에 증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합산 규정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자녀한테 증여하시고 또는 배우자한테 증여하시고 그 뒤에 상속이 일어난다. 그러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다 합산이 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시고 그 뒤에 상속세로 또 한 번 정산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내시게끔 하는 구조죠. 자, 그런데 이 손주 같은 경우는 지금 5년만 합산되도록 돼 있어요. 5년 지나면 상속재산이 합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굉장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를 통한 이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미리 증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산 가치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합산 규정 때문에 이 증여세 계산할 때도 합산되고, 특히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심 많은 부분은 상속세도 좀 절세를 해야겠는데 미리 증여하면 요 10년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특히 또 손주한테 증여하시면 5년이라는 기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도 미리 증여하신 다음에 우리 자녀가 또는 손주가 투자하게끔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절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무리해서 많이 증여하시는 거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배우자는 6억이고요.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에요. 즉 공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지만 상속은요, 공제가 최소한 10억까지는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보통은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중에 큰 거를 합산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면 보통 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일괄공제 5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면 어머니가 계신 상태,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시니까 배우자 공제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조합을 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공제가 되니까 최소 10억 원이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은 재산인데 증여로 주게 되면 5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좀 더 크고요. 상속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무리해서 너무 많이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세부담이 작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속 공제 10억 원을 훨씬 넘어가는 분들, 그리고 자꾸 자산 가치 변동이 큰 분들은 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미리 증여를 좀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뭐가 유리하냐?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증여를 받아서 해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 규모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증여보다는 상속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우리 자녀가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분인데 본인 자금이 너무 부족해요.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게 확실하고 어떻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본인 자금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자금을 좀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역시 또 잘 됐습니다. 예, 이 부분 주식이 올라서 잘 되긴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시드머니를 부모님한테 받아왔는데 이게 증여냐 뭐냐 라고 하겠죠. 자, 보통의 경우는 부모님 자금이 자녀 계좌로 입금된 득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1억 원을 아버지한테서 받아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2억이 됐다. 그러면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지금 주식 투자 금액, 주식 지금 시가인 2억 원은 과세할 수가 없죠. 애초에 1억 원을 받아왔으니까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고 그 돈을 빌려서 우리 자녀가 2배로 불린 거니까 뭐 그 불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금 부분만 증여한 걸로 봐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물어봐요. 이거 대여한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고 빌린 거다. 그래서 1억 원 빌린 거는 내가 다시 돌려드렸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내가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빌린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되겠죠. 특히 이걸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많은 분들이 좀 그렇긴 해요. 뭐 예를 들면 5억 원 증여를 이미 받으신 분은 추가로 1억을 더 받으시면 이제는 세율이 30%니까 5억이 넘어가면 증여세율이 3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5억은 증여받은 게 맞고 추가로 1억 더 받아온 거는 내가 잠깐 빌렸다가 다시 돌려드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실제가 그렇다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여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빌렸다, 빌려줬다. 이게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빌린 건 깔끔한데 부모님한테 빌렸다는 거는 뭐 그냥 빌린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건데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를 하니까 그거 증여받은 게 아니고 그냥 빌린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증여한 거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채권 채무 계약서도 쓰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이자도 드리고 이런 어떤 금융 기록들을 남겨놓으셔야 되겠죠. 지금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런데 4.6% 이자는 좀 자녀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정산을 하셨더라도 어쨌든 이자는 정기적으로 부모님한테 드린 그런 금융 기록을 잘 갖춰 놓으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자를 적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또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정하셔서 실제로 증여받은 게 아니고 빌린 거다라고 잘 입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류들이라든지 금융 기록을 미리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죠. 어떤 것을 언제 증여할 거냐, 이 뭐 타이밍의 문제죠. 예. 두 가지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A와 B인데요. 뭐 물론 현재 증여 시점에서는 모르죠. 똑같이 1억짜리인데 나중에 어떤 거는 3억이 되고 어떤 거는 2억이 된다. 물론 현 증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론적으로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그 가치 상승이 큰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분한테 증여하실 때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상승 기대가 큰 거, 그걸 먼저 증여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팔리고 있지 않은 땅, 뭐 임야나 뭐 전답 이런 경우는 지금도 가격이 이 가격이지만 앞으로도 웬만해서 변동이 잘 없죠. 물론 뭐 개발 호재가 있다든가 뭐 주변이 개발 여건이 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자산 가치 기대가 상승 기대가 좀 어렵죠. 이런 자산들은 아무래도 증여 우선순위에서는 좀 후순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가장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부터 증여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증여하신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유망하겠구나. 이런 종목을 아무래도 증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현금을 증여하신다면 그 현금으로 우리 아이가 가장 유망한 종목, 물론 뭐 우리가 지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증여 타이밍은 아무래도 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계속 오르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물론 계속 상승할지 빠질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상승 기대가 크다면 빨리 증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절세의 면에서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저평가되는 구간이죠. 어떤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하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증여 시점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뭐 물론 이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후 2개월 이 평균액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낮은 시점이라고 판단됐을 때 증여하시면 전후 2개월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현금을 증여해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때가 뭐 증여 면에서건 투자 면에서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혹 주식을 증여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때 증여를 했는데 요 시점에요. 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이런 분들은 조금 불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2개월 평균을 해도 주가가 좀 높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 증여한 거를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 신고 전까지는 최소한 취소를 하셔야겠죠. 하셔서 다시 요런 저점 구간에서 다시 증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다. 주식으로 하시는 경우는 그렇지만요. 현금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증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조정받는 생각지도 않게 증여하시고 나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취소하셨다가 다시 적당한 시점을 보고 증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혹시나 증여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부자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증여를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손주들한테 증여를 많이 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자, 자녀한테 증여하기도 하지만 이 손주한테 증여하는 분들은 왜 그런 걸까? 사실은 이 자녀분들보다 손주들은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이 자녀는 뭐 가령 증여세율 10%가 적용이 된다면 손주들은 30% 할증이 붙기 때문에 13%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보다는 손주가 증여세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들을 주고 아빠를 주고 아빠는 다시 그 아들을 주고 손주를 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세금을 2번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걸 건너뛰고 손주한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 할증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손주한테 증여하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손주한테 증여하라고 하느냐? 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와 13% 차이, 손주가 더 많을 것 같지만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달라져요. 가령 이미 자녀가 5억 원 정도 증여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증여하려고 봤더니 합산이 되면서 우리 자녀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거죠. 세부담이 크죠. 조금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그거를 우리 손주를 주자라고 했을 때 손주는 13%를 내죠. 예. 이 경우는 자녀한테 주는 경우보다 손주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세부담이 작겠죠. 자, 그래서 이미 자녀한테 어느 정도 증여하신 분들이 추가로 자녀한테 또 증여하려고 봤더니 세율이 좀 높아요. 이런 분들이 주로 손주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도 손주한테 또 증여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손주한테 증여를 해주시면 어쨌든 가족들의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증여하신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 증여하신 분들은 추가로 증여할 때 이런 손주 증여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증여할 때뿐만 아니고요. 또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속의 경우는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고 10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이 일어나면 다시 또 상속세를 내야 돼요. 가령 자녀한테 증여할 때 30% 세금을 내셨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정산해서 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율이 50% 적용되는 분이다 라고 하면 추가로 20%를 이제 더 내야 되겠죠. 추가로 20%의 상속세를 냅니다. 그래서 증여세 30% 내고 상속세는 차액인 20% 더 내고 해서 총 상속증여세 부담은 50%로 정산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이런 분들이 주로 손주한테 많이 증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손주한테 증여하시고 그 뒤에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기준은요 5년입니다. 보통 자녀는 10년 이내가 다 합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손주는 5년까지밖에 합산이 안 되죠.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자녀한테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야 상속세를 피해갈 수가 있는데 10년까지는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런데 우리 손주한테 이번에 증여하면서 13% 내고 5년만 지나서 가령 한 6년 만에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때 상속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손주 증여 13%만 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금액은 1억 원까지가 과표 기준으로 1억 원까지가 13%죠. 이 추가 금액 1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했다가 증여세도 30% 내고 상속세도 추가로 20% 내서 총 50%, 즉 5천만 원을 내는 것보다 우리 손주한테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1,300만 원으로 끝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어려우시거나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이런 할아버지들은 자녀한테도 증여하지만 이 손주 증여도 많이 활용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종 직전에 현금 인출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 상속세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율이 40% 적용되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버지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인출이 돼서 사라졌다. 그러면 상속세로는 4천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만약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러면 상속세로는 4천만 원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어려우시거나 이렇게 좀 오래 하시기 어려웠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 볼까? 라는 생각들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느끼시죠. 우리 국세청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하시게 되면 그 직전에 인출하신 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분의 추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규정 중에서 상속 개시 전에 1년 사이에 2억 이상 인출이 되거나 그 직전 2년 사이에 5억 이상 인출이 되면 무조건 가족들이 가져가겠다라고 추정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2억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억이 넘지 않아도 우리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인출이 되는지, 혹시 이 자금을 자녀들이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계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인출된 금액이 자녀 계좌로 들어왔구나.
또는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으로 낼 때 그 자금이 활용됐구나라는 점을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하게 현금 인출을 하셔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현금 인출을 맹신하신다거나 이게 뭔가 큰 절세 방법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좀 잘 살펴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속 증여와 관련돼서 우리 금융 투자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7가지를 가지고 쭉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투자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도 많이 줄이셔야 되니까요. 그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